안녕하십니까. CNUBS 월간 뉴스 4월호로 찾아뵙게 된 아나운서 이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동아리 박람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여러 동아리 및 학교 부속기관들이 참여하여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아리 박람회는 충남대학교에 마련된 약 80개 정도의 중앙 동아리 중에서 골라서 다 같이 민주광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스를 디귿자로 배치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사방에 이게 동아리로 꽉 차 있는 공간이구나. 또 뒤쪽으로는 푸드트럭 9대, 부스 9대를 설치를 해서 이제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막동을 체험할 수 있고 신입생들에게 충남대학교의 이런 젊음을 학생들은 각 부스를 방문하여 활동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가입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새 학기를 맞아 신입생들이 다양한 교내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박람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내 활동 참여를 돕고 캠퍼스 생활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대학교 캠퍼스 내 소나무 숲을 둘러싸고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해당 부지에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교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소나무숲 벌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구성원들과 시민들로 이루어진 충남대 소나무숲 지킴이 측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해서 소나무숲과 함께 온 역사적 의미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없어지니까 너무 슬퍼한다고 학교 졸업생, 재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숲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드렸거든요. 우리는 개발과 보존이 양립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보존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하다.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를 그때 그 위원회 같이 이제 만났을 때도 학교에서 오히려 전폭적인 새로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거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학교 안에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 건물 들어서면은 저희가 다른 데보다 숲이 많고 산도 많고 동산도 있고 그게 개발될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존에 학교에서 간단한 회의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자연 보존지구 같은 것을 지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숲 같은 것 정도 조그만 나무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좀 동산. 그래서 우리 학교의 환경과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그걸 파괴하면 환경에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땅은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자연 보존지구로 지정해 주면 다른 지역의 건물 들어서는 것보다 좀 회의를 좀 더 구성원들과 의견도 묻고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학교 안에 건물을 짓는 것과 자연을 보존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학교가 논의도 좀 해보고, 이런, 자연 보존 지구라든지, 자연 보존에 대한 헌장을 얘기한다든지, 원칙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드는 과정이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추진은 지역 반도체 산업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알려져 캠퍼스 공간 활용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나무숲 보존과 연구시설 확충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긴장 상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런 긴장 상태가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지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지훈 교수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중동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제 편의상 이란 전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란 전쟁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학생분들이 정치 외교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미국과 이란의 관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충돌 이전까지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와 현재 그 미국-이란 관계는 소위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대이란 외교가 도덕과 원칙에 근거하기보다 실용 또는 국익에 근거한 소위 아메리카 포스트 외교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 둘 사이의 애증 관계를 좀 살펴보자면 1953년에 CIA,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가 이란의 군사 쿠데타를 도와서 당시 총리를 몰아내고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를 복원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팔레비 왕조는 미국,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에게 이란 석유회사 지분의 무려 40%를 바치는 그런 협약을 하게 되죠. 자,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1957년 미국은 이란에게 핵 관련 기술, 원자로, 농축 우라늄 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이란 핵 프로그램의 기초를 놓은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 받은 석유에 대한 반대급부라기보다는요,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냉전 속에 중동에서 이란을 통해 미국의 대소련 안보를 구축하려는 어떤 그 전략적인 행보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요한 1979년이 도래하게 됐는데요. 이 1979년은 그간의 이러한 그 사랑의 관계가 증오의 관계로 급변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반서방 이슬람 신정이 수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 지도자가 통치를 하는 정체를 뜻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급진적인 이란 대학생들이 이란 주재 미 대사관을 점거해서 52명의 미국인을 무려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그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됐고요. 이란산 석유 거래가 제재되게 됩니다. 2026년, 즉 올해입니다. 올해까지 47년간, 1979년서부터 2026년 47년간 미란의 그 증오 관계가 지속되어 왔고요. 트럼프가 현재 47년 된 해묵은 이란 문제를 47대 대통령으로서 풀어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이제 작년 6월에 트럼프는 이미 Operation Midnight Hammer, 뭐 제식으로 해석하자면 아닌 밤의 홍두깨 작전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란 그 홍두깨 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개입으로 집권한 친미 팔라비 왕조가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반서방 이슬람 신정으로 교체가 되면서부터 미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향한 대대적인 공습을 강행한 데는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증명되지 않은 다양한 이유를 미국에서는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러 해명과 변명 가운데 트럼프가 사실상 이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뭐 반공식적인 해명은 이란으로부터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 imminent threat라고 하는데요.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그 사실상의 공식적 해명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미국 국가안보전략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백악관이 출간을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직접 서명을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란 관련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란이 좀 전에 언급한 그 홍두깨 작전 등에 의해서 크게 약화되었다. 중동은 더 이상 이만원탄, 임박한 도전이 아니다. 재난이 아니다. 중동은 미국 외교를 지배하던, 중동이 미국 외교를 지배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그 국가안보 전략에 근거해서 국방 전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올 초에 1월 말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 전쟁 개시 약 한 달 전에 국방 전략이 나왔는데요. 거기도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홍두깨 작전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파괴했다. 뭐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이죠. 미국의 정보수장 털시 게버드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가정보국 국장인데요. 이란으로부터 임박한 핵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상원의 서면으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정을 이런 대목에서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이란의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면 어떠한 이유들이 있을까?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추정컨대 트럼프가 국익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소위 이제 politically correct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현재 지지도,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현재 지지도는 뭐 40% 정도입니다. 굉장히 낮은 지지율인데요. 이러한 낮은 지지율 속에 국민의 관심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이나 스캔들로부터 전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전환하고자 하는 또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그 집결력,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집결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후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외환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 밖의 환란을 얘기하는데요. 이 나라 밖의 환란을 정치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꾀하면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외환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트럼프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이란을 이번에 공습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이란의 그 종교, 정치, 군 수뇌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을 외과수술적으로 핀셋으로 도려내듯이 제거하면 이란의 반미 정권이 무너지고 친미 정권이 수립하고 이러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7년간 빠져 있었던 이란 문제라는 수렁에서 벗어나서 미국 내지는 서구에 국력을 집중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식 멀너주의, 고립주의, 이제 줄여서 돈러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돈러 독트린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이상과 같은 그 악마의 속삭임으로 트럼프를 부추겼다. 뭐 이러한 추측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명분과는 별개로 트럼프 정권의 지지율을 위한 정치 수단일 가능성, 그리고 이 이란 내부의 반미 정권을 몰아내고 친미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꾀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물류나 식량, 또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그 하나의 전쟁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너무나도 많고 크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의 불안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 앞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란과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입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곳이냐? 좀 상수를 하자면 해로로, 즉 유조선으로 거래되는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약 25%, 즉 4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의 약 5분의 4는 아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를 향하고 있고요. 한국만 똑 띄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체 석유량의 약 10분의 1 이상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석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카타르 아시죠? 중동 국가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인데 카타르는 대표적인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데 이 카타르 천연가스 수출의 93%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두쫑크 한때 많이 좋아하셨는데 두바이라는 도시가 위치한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수출의 96%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요,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수출에 아니면 교역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액화 천연가스의 대부분, 즉 90% 이상은 역시 아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 동맥을 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생명선 내지는 생명줄을 옥죄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일종의 그 초킹 포인트, 목을 조르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미국의 그 휘발유 값은 전쟁이 발발한 2월 마지막 주와 3월 셋째 주를 비교해 보면요,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리랑카는 이미 연료 배급제를 시작을 했고요. 파키스탄은 2주간 휴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여전히 학교를 열고 있으나 방글라데시는 대학의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몰디브와 네팔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이 가정용 액화 천연가스 LNG의 배급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난방과 요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관해서 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아마 이제 나프타가 조금 생소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유나 천연가스 채굴 시 생산되는 그 콘덴세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콘덴세이트에서 나프타가 추출이 되는데요. 이 나프타는 산업의 쌀로서 불려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나프타를 통해서 합성 고무, 합성 섬유, 합성 수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프타가 있어야 자동차 타이어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프타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사회자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미국의 월마트를 가면 물건을 사서 계산대로 옵니다. 계산대로 오면 그 계산대에 있는 직원이 종이봉투에 담아줄까 비닐봉투에 담아줄까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paper or? 플라스틱. 그렇습니다. 비닐봉지라고 안 하고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즉 비닐봉지는 곧 플라스틱이라는 얘기인데요. 나프타 공급이 어려워지면 비닐봉지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긴 얘기를 짧게 드려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 봉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자 봉지,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 모두 다 공급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나프타 수입 가운데 한국의 나프타 수입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양은 약 54%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나프타 수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대목에서 잠깐 참고로 재미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1기 때입니다. 201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트럼프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대이란 경제 제재라는 미국의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란 제재 전에 이란은 나프타를 추출해내는 그 콘덴세이트 말씀을 드렸죠. 콘덴세이트의 그 최대 수출국이었고요. 이란의 최대 고객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최대 수입국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의 경제 제재 그리고 이번에 호르무즈 봉쇄를 통해서 콘덴세이트 내지는 콘덴세이트 추출물인 나프타의 공급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저로서는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 감춰진 비용들이 있습니다. 감춰진 악영향들이 있습니다. 자, 히든 코스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제 환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좀 전까지 이제 화석연료인 뭐 천연가스, 석유 천연가스 얘기를 했는데요. 천연가스는 질소 기반 비료 생산에 있어서 아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비료를 만들고 이 비료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시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비료 생산량의 무려 4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비료 수출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비료 공급이 차질을 빚어지면 그것은 곧 곡물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곡물 가격의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기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의 또 다른 그 히든 코스트는 바로 이와 같은 비료 공급의 차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입니다. 저는 뭐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약 1억의 중동 인구들은 담수화된 물에 의존을 합니다. 담수화된 물이라는 것은 뭐 물이 부족하니까 사막의 나라 중동은 물이 부족하니까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를 해서 음용수로 만드는 그런 담수화된 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란이 미국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의 담수 시설을 폭격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재난이 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코스트로서 환경적 비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많은 전투기가 뜨고 내리지 않습니까? 최신형 전투기 1시간, 최신형 전투기 1시간을 전개하는데 배출되는 탄소는 승용차가 무려 7년간 내뿜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7년이요? 네, 7년이 되겠고요. 뭐 보다 구체적으로 F-35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이 스텔스 전투기의 연비, 즉 연료 효율은 승용차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기후 악당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비교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된 이후 2년간 추가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벨기에가 한 해 동안 배출한 총량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탄소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하나와 맞먹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쟁으로 숲이 불타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 흡수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시멘트가 필요한데 시멘트 1톤 생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역시 상하는 1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환경적 비용 우리가 결코 감춰져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국과 뭐 관련국, 뭐 아시아의 제3국가들에는 이미 많은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나프타 등의 원자재 수입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수입 경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클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상황이 한국의 외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입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고려해야 할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이란과 한국이 직선거리로 내지는 비행거리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죠? 무려 한 7,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비행기를 타고 이란을 가려면 저는 이란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뭐 중간 기착지에서 환승 등을 고려하면 24시간, 즉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란 전쟁이 꼭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통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대학생들인데요.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소속 실습 연습생 포함해서 170여 명의 한국 승선인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다. 이런 통계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휘발유 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전쟁이 발발한 2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이제 3월 셋째 주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휘발유 값도 8% 이상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네, 그렇습니다. 보다 싼 그 주유를 하고자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량을 새치기 했다고 일종의 칼부림 소동이 났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나프타 얘기를 했는데요. 나프타를 통해서 비닐봉지를 만듭니다. 비닐봉지를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을 만들죠. 그래서 이 종량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나프타 공급의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하는 일종의 이제 그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GS25의 통계를 보면
2주 전 3월 16일서부터 23일입니다. 그 종량제 봉투 매출액, 비닐 내지는 플라스틱 봉투입니다. 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0% 이상이 늘었습니다. 100%라는 것은 쉬운 말로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일종의 좀 사재기가 걱정되는 대목이고요. 보다 일화적으로는 이제 한 30대 시민이 얼마 전에 아기 기저귀 3,000개를 한꺼번에 구매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요. 역시 이제 기저귀 포장용 비닐 부족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란 전쟁이 먼 일은 아니다. 우리도 이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상 내지는 현실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와 시민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외교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먼저 정부는 이 다양화와 다변화를 꾀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꾀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즉 석유, 천연가스 등에 의존하는 것을 좀 줄여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이제 그 원자력 이용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변화는 이제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입니다. 즉 대중동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 수입선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침 어저께입니다. 바로 어저께. 러시아로부터 나프타의 2.7만 톤, 2만 7천 톤이죠. 2만 7천 톤이 도착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뭔가 그 에너지 수입 다변화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말고 시민 차원에서는 역시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사재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공급이 불안해지면 가격 인상을 불안해하게 됩니다. 이 불안한 속삭임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필요하지 않지만 막 사는 것입니다. 기저귀 3,000개처럼. 이 같은 사재기는 일종의 가수요죠. 거짓 수요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사는데요. 이같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공급을 초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사재기 행동이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을 현실화시키는. 말이 씨가 되는 자기 충격적 예언이 현실화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교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대미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역시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전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굉장히 그 위험한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한국 정부는 지혜롭게 시간 끌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러한 그 문제는 좀 약간 유야무야된 그런 대목인데 트럼프는 아마도 전쟁 비용을 동맹과 파트너한테 좀 전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여 만에 들어간 전쟁 비용이 약 70조 원이다라고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한 해 국방비 전체와 맞먹는 액수인데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진행되거나 전쟁이 끝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좀 더 내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요구죠. 아니면 우리 무기를 좀 더 많이 사라. 무기 구매 요구죠. 이와 같은 것들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만나서 일종의 이제 그 joint fact sheet, 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은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의 군사 장비 구매를 250억 불입니다. 250억 불 지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을 위해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은 좀 과하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펼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과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긴 하지만 이란 전쟁은 한국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 진행 중인 사태가 분명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 모두가 조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훈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이란 갈등의 배경과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심도 있는 설명해 주신 김지훈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월간 CNBS 4월호 시사 코너 밀물썰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전반적으로 포근한 날이 많겠으나 일시적으로 기압계 변화에 따라 기온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릴 때도 있겠습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김윤지 선수가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자식 12.5k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동계 패럴림픽 개인 종목 사상 첫 금메달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윤지 선수는 경기 중반 순위가 떨어졌지만 마지막 사격에서 전탄 명중을 기록하며 극적인 역전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2026 KBO 정규 시즌이 지난 3월 28일 개막하며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올 시즌은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며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 2연전으로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올스타전이 예정되어 있어 프로야구 팬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날씨와 연애,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은이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인근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바로 유성 5일장인데요. 오늘은 유성 5일장에서 3만 원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분주한데요. 강아지다. 여기에서 3만 원이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약간 아침이라서 음식권은 많이 없어. 근데 건어물 보니까 맥주 생각. 사장님, 이거 볶음 땅콩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요거 수입은 5,000원, 10,000원이고요. 네. 국산은 이렇게 해서 14,000원이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땅콩 이따가 밥 먹고 후식으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아침으로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지? 선지국하고 육개장 중에 고민이 되는데, 저기 사장님, 혹시 여기 충남대학교 학생들도 자주 오나요? 봄, 가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네. 많이들 했는데 주문도 오시고 뭐 체전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단체 주문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수육이나 네. 뭐 족발 같은 경우도 많이 가져가시고요. 그 항정살 특유의 그 지방 쫀득함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수육 한번 딱 맛을 한번 보세요. 선지국밥이랑 뭐 먹는 거죠? 선지국밥 모듬전. 모듬전. 감사합니다. 콩콩을 후식으로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그 빵 하나에 얼마예요? 요거는 5,000원에 15개 단위로 팔고 5,000원에 15개요? 그럼 5,000원 어치 먹으면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학생들도 많이 오나요? 대학생분들 많이 오고 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요? 대학생분들도 꽤 오고 가고 사실 시장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긴 하죠, 사실. 좀 아쉽죠. 예. 이런 거 드시러 오시는 거. 김 나는 거 봐. 그러니까. 뜨거. 저기 뭐냐 청가물이나 이런 거 없이 먹어보시면 되게 맛있어요, 확실히. 찹쌀떡. 확실히 시장에서 만든 느낌이 나네. 오, 맛있게 드시네요. 다 흘리는. 요거 소자 하나 사려고 하는데 식혜 2,000원 맞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줄 테니까. 예,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시장 많이 나오시는구나. 와, 이거 닭 봐요, 닭. 오늘 유성시장에서 3만 원으로 총 7가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전통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도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충남대학교 인근에도 이렇게 저렴하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만큼 여러분도 한번 직접 오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CNUBS 탐사보도였습니다.